안녕하세요. MKS TV 맹세희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선 뉴스와 올림픽 뉴스에 숨겨져 있던 외교가의 이야기, 이재춘 대사의 외교 핫 이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32회 도쿄 올림픽이 논란 속에 그리고 팬데믹과 무더위 속에서 무사히 치러지고 드디어 어제 폐막했습니다. 지난 23일 날 시작이 돼서 긴 장정 끝에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막을 내렸는데요. 대사님, 이 도쿄 올림픽 2020년에 치러지기로 했다가 1년 미뤄지면서 굉장히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무리한 진행이었다라는 말 속에서 치러진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용케 잘 끝났죠. 그렇죠. 예, 일본이 얻은 것이 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일본으로서는 치르지 않을 수 없었던 행사라고 난 봐요. 네. 최초의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한 것이 1964년 도쿄 올림픽인데 네. 그것은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란 나라가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해죠. 네네. 벌써 그러고 나서 이게 57년 만인데 네. 원래는 2020 도쿄 올림픽인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연기돼 가지고 네. 결국 57년 만에 이제 개최하는 게 됐는데 네.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과연 이거 해도 괜찮았냐 하는 이 반론이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세계적으로라기보다는 우선 일본 내에서 반론이 많았어요. 네. 올림픽 23일 날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 직전까지도 일본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결단을 내린 건데 이게 지금 경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그건 나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18조 정도 들었다고 여러 합니다. 가지 설이 있는데, 네. 올림픽을 취소했으면은 네. 얼마가 손해냐? 뭐 40조 얘기가 있어요. 우와. 이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14, 5조로 이제 예, 됐다 예.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주판을 튕기면 손해죠. 손해인데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할 수밖에 취소했으면 완전히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국위 손상을 가져오고 예, 체면 손상도 되고. 이 세계 200여 국가나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네. 그거 다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니까 그 준비를 열심히 하는 선수들은 이거 꼭 참여를 해야죠. 그럼요. 그 선수들 연습을 많이 우리나라 하는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 올림픽을 하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이 예산상으로는 글쎄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하면서 그 노렸던 게 여러 가지 많아요. 우선 일본이 이 국제적으로 선진 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그렇죠. 1964년 도쿄 올림픽 때는요, 그 바로 올림픽을 개최하기 9일 전에 도쿄하고 오사카를 잇는 신칸센이라는 게 고속철도가 있잖아요. 그 고속철도를 개통했어요. 그건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쾌적한 철도였다고.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 이르고 응원단들이 와서 그걸 타보고 그냥 환성을 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세계 최초로 칼라 TV 방송을 했어요. 그 전까지 좀 흑백 방송이라. 근데 선수 다니고 대표 다니고 그냥 그 선수촌에 그냥 방마다 칼라 TV를 쫙 놨는데 너무나 아주 쇼킹한 뉴스였죠. 경기를 정말 리얼하게 봤겠네요. 그래서 일본 자편 넘버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일본으로서는 지금
그게 57년 전이니까 지금 말할 수 없이 그냥 국토가 완전히 조각처럼 다 꾸며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반세기가 지난 그걸 일이니까. 보이고 싶었죠. 보이고 네. 싶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무관중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본으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성적이 좋았더라고 보니까 네. 3등을 했잖아요. 3등이요. 종합선수. 예. 그 이제 원래는 러시아가 항상 1등 했는데 러시아는 지난번 그 소치 거기서 도핑 문제로 다 그렇죠. 실격이 돼가지고 뭐 개인 참가 자격으로 자격을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맞아요. 했고 네. 그래도 미국이 1등한 건 다행이고 네. 중국이 2등 거기 이어서 일본 그 일본이 자기 그 실력을 과시한 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손익 계산서가 있겠는데 당초에 이게 2020년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걸 다 계산을 그렇죠. 하고 했는데 그 사정으로 그만두고 지금 스가가 스가 들어왔죠. 요시대 이 관방장관 출신이 총리가 돼가지고 네. 이걸 허전할 수 없었죠. 허전할 수 없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일본의 자민당 세력을 더 굳히고 국민들한테도 이제 그 인기 높은 총리가 되고 싶었지. 네. 근데 여러 가지에 걸려가지고 과연 이 정치적으로는 이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직은 조금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좀 지금 힘들어요. 아시는 것처럼 음. 일본은 9월 달에 이 자유민주당,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요. 네. 그게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남겨둔 자녀 임기를 이제 9월 말에 끝나게 되는데 그때 자민당 총재 물론 스가 요시히데가 또 나가겠지만 당선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중의원 선거가 있어요. 중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자민당 의석을 과반수로 계속 유지해서 이 정권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물론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약간 뭐라 그럴까 도박을 한 기분이 있겠지만은 네. 그 결과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참, 이 도쿄 올림픽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하고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재인이 그 정상회담을 올림픽 때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예, 그렇지. 그러다 무산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게 한동안 조금 시끄러웠죠. 네네. 예. 왜냐하면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물론 일본 올림픽이 아니라 도쿄 올림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일본의 정치 중심지인 도쿄에서 이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나라 전체로서도 하나의 그 경사라고요. 이 올림픽을 그렇죠. 한다는 축제죠. 건. 예. 경사인데 그러면 우리 이웃 나라인 우리 한국, 물론 이웃 나라 일본에 많지만 그 이웃에서 경사가 있을 때는 가서 축하해 주는 거죠. 그럼요. 예, 우리가 개인 간에도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을 가서 그가 총리에게 회담한다. 이것이 사실은 그 좀 이상하게 분란의 소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세웠어요. 네? 까다로운 조건을. 그 조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지금 그 한일 간에 계류되어 있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안부 위안부 문제도 문제, 있고 징용공 징용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시 지금 활화산에서 후화산으로 바뀐 그 지소미아라는 게 있어요. 예. 지소미아. 한동안 왜 우리 양쪽에 난리가 붙였는데 됐죠. 그래서 네. 지금은 미국이 자꾸 개입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면 안 하겠다고 이제 했다가 다시 그럼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좀 엉거주춤한 상태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그때 그 3년 전에 일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로
전략물자 수출을 막았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네.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일본에 제의한 것은 다른 건 덮어두고 그 전략물자 수출을 재개해 주기 바란다. 네. 응? 그 얘기만 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 한국 측에서는 지소미아, 네. 지소미아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데 그걸 네. 앞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제 문재인이가 일본에 가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불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 200여 개국에서 참가단은 다 대통령, 부통령 오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참가단 전원을 다 일단은 일본의 총리가 다 접견을 하게 돼 있다고요. 아. 15분씩 할당이 돼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거 우리는 그 중에 그저 하나로 15분 그건 안 된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그가 총리하고 회담을 해야 되겠다. 그 회담 시간 내놔라.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웃의 결혼식 헌데 가서 주인 행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객들을 다 맞아야 되는데 무슨 네. 회담을 거기 가서 하겠다 이거야. 현재 처음서부터 그 사실 거기 어려운 거였는데 네. 일본은 그 옥신각신이 있었지만 당초부터 네. 지금 이 한일 간에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징용공 문제도 그렇고. 징용공 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네. 그냥 문재인하고 한번 만나서 해결 그게 안 된다는 되죠. 거 이미 알고 네. 있어요. 네.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서 음. 처음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거를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죠. 거기다가 뭐 시간까지 1시간을 또 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땡깡을. 처음서부터 이게 뭐 이게 너희가 와서 그냥 개판 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기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옥신각신 그걸 가지고 또 여기서 계속 했는데 결국 이제 우연이랄까 하여튼 여기 있던 그 일본 대사관에 소마라는 그 총괄 담당 공사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뭐 이 JTBC 기자들하고 뭐 저녁 먹다가 무슨 조금 실언을 했다 그죠. 네. 뭐 이제 그거를 핑계 삼아서 네. 이제 그걸 안 간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네, 좀 심한 표현이긴 한가요, 그게? 뭐라 그랬던가요? 그게요. 그게 뭐 하여튼 자꾸 일본은 지금 일본은 지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것에 네. 좋은 신경을 가는데 거기 네. 문재인가 튀어들어와서 회담으로 그 되지도 않을 문제가 씨름을 해야 되겠다고 자꾸 하니까 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될 것처럼 마지막 뭐 외교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뭐 그렇게 자꾸 냄새를 풍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지만 저들끼리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그렇죠. 네. 기자들하고 하는데 그 이짝이 문재인 측에서 매스터베이션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네, 네, 그 매스터베이션이라는 게 뭐 성적으로 뭐 그런 얘기지만은 네. 그거 되지도 않을 것 같지 지가 혼자 그냥 뭐 그렇죠. 이렇게 혼자 뜨는 한다는 거지. 얘기죠. 그거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 나는 그거를 이렇게 신문에 노출시킨 것도 우리가 그게 이제 못 가게 되니까 그 네. 핑계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끄집어냈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어쩌고 뭐 그런데 좀 뒤끝이 좀 좋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 문재인이가 뭐 가더라도 오케이 네. 뭐 우리 축하한다. 15분 그렇지 축하. 그러고 그냥 왔다면은 오히려 앞으로 이 한일 간에 그래도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조금 해소될 수 다소 있었죠. 해소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근데 문재인이 지금 뭐 앞으로 이제 7, 8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그동안에 일본은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네.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이래 이 한일이 좀 잘해라. 북한 문제 해결한 데고 한미일 같이 해야 되겠는데 네. 너희들끼리 자꾸 다투니까 문제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그렇게 그걸 권장하는데 결국 한국이 자꾸 또
자꾸 투정 부리는 식이 돼 있으니까 네. 우리 미국한테 대해서도 좀 체면이 안 서는 거지 이거. 그렇죠. 예. 한미일 관계가 삼각 협력 관계가 구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원인 제공을 지금 계속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거로 인해서 지금 자꾸 와해될 우려, 공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세계 안보 자체가 지금 위협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 아주 이상한 사람이 그리고 이상한 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네.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꼭 북한 애들이 하는 행태를 보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령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그쵸? 그 인상이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예. 간첩 사건까지 드디어 터졌네요. 캠프에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과연 캠프에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잡힌 사람들이 전부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더 있었을 것 같고, 그 중 일부는 저 안에 DH에도 들어간 사람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 청와대 안에 뭐 놈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되죠. 네. 자, 그 올림픽과 관련된 전후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하고자 했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지난 6일 날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외교장관 회의요. 거기서 또 중국이 핵에 망측한 소리를 또 했지요. 그래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화상회의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될 이슈가 될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거론된 게 한미연합훈련이었다고요. 이거 그게 원래 ARF 아세안 그 지역 안보 회의라는 게 네. 1995년도에 생겨 벌써 그러니까 27년째 되나요? 네. 근데 그게 매년 그 외교부 장관 회담이 있어요. 네. 다 그건 되게 이제 그 아세안 지역 수도에서 이제 늘 있었는데 이번엔 이 팬데믹 때문에 화상회의를 했죠. 했는데 그 왕이가 거기서 불쑥 꼬집어낸 것이 이 한미 연합훈련 그거 그만둬야 된다. 그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상당히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물론 외교장관 회담에서요. 최근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사사건건 갈등 구조가 이제 심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거 일환이라고 보면 물론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이 이제 주로 뭐 홍콩, 대만 문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해 자유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티베트 어디에서 우이글 뭐 이런 문제 등 그런 인권 문제 특히 그리고 해양 항행자의 문제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미 연합훈련 가지고 이렇게 강도하게 그 비난을 하고 나온 건 처음이에요, 사실은. 내정 간섭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그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 밑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미중 간의 충돌이 쭉 있어 왔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뭐 대만, 홍콩, 티베트 또 뭐 우이글 신장 그런 문제 항해 해양 자유 훈련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주요 이슈에서 그건 이제 양보 없이 서로 충돌을 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우선 반박하고 늘 그런데
요번에는 그걸 범위를 넓혔어요. 저 한미연합훈련까지 치고 나왔는데, 중국은 항상 미국에 대해서 이제 대만 문제, 신장 위이거 문제, 뭐 티베트 뭡니까 항해의 자유작전 이 문제 하면 항상 미국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건 너들 내정 간섭이다 그렇게 그렇죠.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번이야말로 정말 이제 이 미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국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똑같이 한미 공동으로 선언인데 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강력히 규탄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이건 정말 안 되겠는데 생각하는 건 그 말에 미국이 뭐라고 답변했다는 건 신문에 안 나오죠. 네. 미국은 미국대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용이라는 놈이 그 외교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거기 그 화상회의지만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말이 말이 없어 그놈이.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야 김여정이 부하야 내가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후배지만 나쁜 놈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안보 또 한미 동맹의 현주소다 이거예요. 그렇죠. 응? 네. 근데 최근에 김여정이 네. 또 그 남북 그 군사 통신선 회복을 하면서 첫 요구가 그거였잖아요. 한미 훈련 응. 중단해라. 글쎄 그러니까 네. 보세요. 박지원이가 엊그제 네. 국회 정보위에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훈련을 좀 자제라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뭐 한다 이따 옷을 그 네. 국정원이 그런 문제에 개입을 산다니에요. 그건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정이 그따위 짓 하고 이인영이가 또 뭐라고 하고 네. 저 송영길이 지금 이 여당 대표는 그래도 그건 하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가 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전체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그게. 전시작전권 전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시작전 전환해? 그러니까 네. 그놈의 그 소리에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지시를 받고 입을 다 맞춰서 하는 소리가 똑같아. 거기에 이제 그 왕이 꺼정 들어와서 시진핑 꺼정. 그러기 이번 그런 의미죠. 요번 그러니까 사태가. 이것이 전부 이게 한 팀이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여당 국회의원 72명이 또 그걸 요구를 했죠. 공동으로 뭘 해가지고 욕을 했지 않았어요. 네. 예? 우리 뭐 중단하든지 연기하든지 하라고. 네. 이거 거기다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은 뭐 신중하게. 예? 그 미국하고 신중하게 협의하라. 네. 이거 지가 대통령이야. 국군 통수권자야. 뭐야? 이거 김여정이 그것도 그거 하수이냐? 결국은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북한하고 중국하고 대한민국 청와대가 지금 원팀이에요. 그렇지. 한 팀이지. 한 팀이. 예. 적이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당이가 국힘당이가 이것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건 신문에 안 나오면 했는데 신문이 보도를 안 하나? 맹 기자 본 일 있어요? 못 봤어요. 이것들 다 이중대가 정말 이거 정말 목불 인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좀 개탄하는 바인데.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는 대한민국의 여당, 그리고 그 여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는 야당. 글쎄. 참.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건 빨리 이 주사파 정권을 끝장내야 되겠다. 네.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그죠? 한미 동맹 관계는 점점 더 음, 그 멀리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결국은 아마 굉장히 줄여서 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음, 이 문재인이가 청와대 들어간 후에 매년 하는 그 연합훈련이라는 게 네. 그냥 계속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걸로만 그냥 계속했죠. 한 건데 네. 원래 이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건 훈련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실기동 훈련이 없으면은 훈련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원래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것도 사실 웃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네. 자꾸 했는데 네. 요번에는 그것도 또 줄이내는 거예요. 그건 난 어떻게 줄이는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네. 원래 그 기동 훈련을 없애고 사격 훈련 없애고 그런 걸 다 없애니까 결국 기동 훈련을 뭐 알래스카에 가서 한다든지 또는 일본에 가서 사격 이런 편법을 썼는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거 정말 동맹 맞아 이거? 우리 이거 한국하고 이거 우리가 계속 해야 돼? 이런 그 의문이 되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확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빨리 정권 교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의 왕위가 이번에 그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이런 망발, 그런 내정 간섭, 지네들이 맨날 내정 간섭 하지 말라 하면서 정작 자기네들은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북한에 대해서는 그 대북 제재 완화, 가역 조항을 활성화해야 된다. 또 이런 요구까지 하면서 북한의 이렇게 후원자, 후임자, 뒷배 뭐 이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요구 이거 타당한 건가요?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지금 소위 신냉전이라고도 그러고 네. 이제 대결 이것이 물론 그 지구적 차원의 안보하고 관련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거기에 늘 같은 차원의 문제가 북한 문제예요. 그 핵과 미사일 문제고. 네. 또 이놈들이 요새는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걸 또 줄기차게 워싱턴에 있는 의회를 중심으로 또 이제 공작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결 양상에서 이제 자꾸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건데 네.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적극 방어를 하고 중국에 대한 공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소위 그 핵미사일하고 이거 이 훈련 중단 이거 맞바꾸자 하는 건 예.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렇죠. 소위 쌍중단이라는 쌍중단. 그런 말로 쭉 있어 왔는데 네. 그거는 최근에는 그 걔네들이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건 상식에 벗어난 얘기거든요. 지금 미국과 우리 한국은 이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이거를 먼저 너희들이 동결을 하든 축소를 그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뭐 제재를 완화하든지 무슨 뭐 이런 거를 검토할 수가 있지. 너희가 그걸 자꾸 증거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중단을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훈련을 중단한다? 훈련 중단하는 건 동맹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그 미군이 필요 없는 거죠.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고. 그 대신 북한이 축적해놓은 핵미사일 그거 그냥 놔두고 그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들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렇군요. 그걸 지금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김정은이고 나는 한쪽이다는 얘기를 네.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 한쪽이야? 그럼 그거 잘 알아. 그럼 우리는 미국 한쪽이야?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예.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럼 외무부 장관이든지 청와대든지 뭐 어디서 이건 아니다. 이건 그 완전히 한미동맹을 없애라는 얘기를 이렇게 반론을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짖지를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짓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짓잖아요. 반대로.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권이 그 국군 통수권자라는 놈부터가 네. 인민군 휘하에 있다고 보면 뭐 틀림없어 내가 보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대북 제재 완화, 그러니까 가역 조항을 활성화하자 하는 그 중국의 왕위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지자체,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라고 지금 기억이 되는데, 경기도가 대북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요령, 꼼수, 매뉴얼을 다른 지자체들에게 나눠줬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아마도 저쪽 남쪽에 있는 지방 쪽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그거는 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미 인천 같은 데서도 그 네,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북한에 많이 퍼줄까 하는 공리를 네,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러니까 결국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이 주사파 이 정권이죠, 정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난 5월 달에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하고 정상회담하고 그때에 바이든이 그냥 그래 너희들 뭐 북한하고 그 얘기하는 건 그냥 그대로 해.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네. 그거 뭐 알았어 그건 뭐 그대로 해. 왜냐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를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이가 다 미국 쪽에 오케이 한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도 했지만. 근데 그 조항을 끈질기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 너 북한하고 하려면 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울게. 인도적인 지원 좋지. 이렇게 그건 원칙론이죠. 그렇죠. 원칙론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명목은 그렇지만 실제로 네, 그 유엔이 지금 안보리에서 제재 결정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네, 뭐 석탄 수출을 뭐 하면 안 된다, 광물 수출을 하면 안 된다, 뭐 이 기름류, 그 경유류 이런 거 못 한다, 뭐 그다음에 노동 착취적인 그 해외 노동자 그런 건 못 한다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 문재인이는 뭐 인도적 좀 된다 그거를 그런 걸 다 사실상 푸른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예컨대 무슨 뭐 쌀은 뭐 어느 정도 뭐 좋지 의약품 좋지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짓 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은 지금 다 미국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에서 걸리는 건 앞으로 다 제재 대상이 됩니다. 뭐 안 걸리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유엔의 감시망을 어떻게 피해서 가느냐 네, 그 요령을 이제 네. 가르치는 건데 네, 그게 뭐 신문에도 이미 났고 그럼 뭐 유엔은 뭐 바보입니까? 그렇죠. 유엔의 그 대북제재위원회 별도 위원회가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다 깔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요는 김정은이 김여정한테 잘 보이는 훈육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아까 그 이제 가역
조건제 그걸 네. 다시 뒤집는 거. 네. 그게 참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재를 일단 풀어줬다가 네. 또 북한이 위반되는 걸 무슨 석탄 밀수를 또 한다든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얘기인데 그거를 3년 전에 이 문재인이가 뉴욕에 가서 그리고 유엔에 가서 그따위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네.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문제. 네. 예? 그래서 그걸 당장 해야 된다. 우리가 평화를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금 뭐 그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정전협정 당사국은 그 중공하고 평양하고 미국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때 한국전에 참전 16개국이 우선 다 당사자예요. 그거 그렇죠. 다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일단 했다가 또 북한이 안 지키면 다시 정전협정으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놀림감이 됐어요. 문재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졌다고 소리라고 다니냐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가 없었는데 요번에 이 왕이라는 놈이 그따위 소리를 꺼내왔단 말이에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이 왕이 똑같은 생각 한 패니까. 내구조가 똑같아요. 내구조 똑같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이건 뭐 도대체 코멘트를 가치조차 없는 얘기래요. 예. 지금 최근에 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그분이 동북아 순방을 또 했다 그러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이 웬디 셔먼 아주 참 지금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토니 블링컨보다도 한국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전에 2000년도 그때 모스크바에 있을 때 네. 웬디 셔먼이 거길 모스크바를 왔었어요. 그때 미국 대사가 버슈바우라고 있었는데 네네. 한국에도 왔었죠. 한국 대사도 왔었지. 예. 그 버슈바우가 웬디 셔먼이 왔는데 자기가 그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 한 대여섯 명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을 같이 했는데 네. 그때 내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 웬디 셔먼. 그때는 그 사람이 정치 담당 차관이 그 부장관 밑이야. 네네. 벌써 그것이 뭐 20년 거기 전이니까. 그렇죠. 20년 됐죠. 근데 그때도 약간 백발기가 있고 그런데 아주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 날 여러 가지 또 나한테 물어봐. 내가 이제 모스크바 가기 전에 이후 가기 몇 년 전에 이 미국의 윈스턴 로드라는 우리 담당 차관보가 있는데 그 팀하고 우리 팀하고 이제 자주 왔다 갔다 오고 북핵 협상 제네바 합의가 막 끝나자마자 내가 이제 팀이 달려져 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거는 이 노스코리아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윈스턴 로드는 중국 대사를 한 사람인데 그때도 잘 그게 안 돼서 나한테 이제 뭐 해서 앞으로는 말이야 이 문제는 당신이 운전대를 잡으시오. 자기는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몇 년 후에 웬디 셔먼을 만나니까 아주 북한 문제에 정통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요번에 부장관이 됐으니까 사실상 넘버 2인데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보다 나는 한국한테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자꾸 이제 하려고 여러 팀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토니 블링컨도 여기 왔었죠. 일본 그렇죠. 갔다 것도 요번에도 일본 갔다가 여기 오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소위 넘버 2 이제 미팅을 했는데 일본의 사무차관하고 한국의 차관이 한국엔 최정권이고 일본엔 누구든가
이번에 이렇게 좀 올려봐. 근데 네. 머리 닦기요? 예, 머리 닦여. 사람들 뭐 새까만 후배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그 웬디 셔먼 주최로 소위 협의를 했어요. 네. 협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북한 문제, 뭐 동남북 붕괴 문제, 인도 태평양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했는데 네. 우리 측은 발표하기를 그건 다 빼고 뭐 3자 회담에서 주로 뭐 북한 문제 소위 이 사람들은 평화 프로세스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네네. 문제. 뭐 그런 걸 주로 얘기했다 그런데 그건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다 빼놓고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웬디 셔먼이 도쿄에서 삼국 차관회의라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문재인이도 만났지. 네. 문재인이가 그걸 만난 거는 뭐 차관 잘 만났지만은 그만큼 격이 높은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협의를 하고 바로 텐진 중국 여기잖아. 네. 중국에 가서 그 중국하고 협의가 있는데 그 원래는 왕이는 이제 외교부장이면서 국무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외교의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외교 넘버원만 만난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 웬디 셔먼이가 근데 자기는 안 만난다 그쪽은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협상해서 안 만날 수 없게 됐어요. 네. 웬디 셔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가서 이제 왕이하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국무성의 넘버 2하고 중국 외무성의 넘버 1하고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치고받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 그러나 웬디 셔먼은 상당히 그 외교관답게 네. 점잖게 대응을 했지만 원칙에서는 철저하게 중국하고 대립을 했죠. 왕이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왕이가 이제 그때 중요한 얘기가 미국에 대해서 소위 삼불 정책을 요구해요. 거기 매번 산불을 좋아하는군요. 삼- 중국은 산불을 아니, 좋아해요. 우리도 삼불이 있잖아요. 사드 산불. 사드 산불이 있는데 요거는 미국에 대해서 삼불하라. 너희들이 중국 공산당 해체를 한다거나 전복을 이런 걸 그런 짓 따위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중국의 발전을 막든지 억제하려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과하는 무슨 제재라든지 고율 관세라든지 과학기술 봉쇄 이따위 조치를 철회해라. 철폐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홍콩, 티벳, 대만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소위. 네. 그런 걸 소위 삼불을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미국 측은 콧방귀도 안 꼈죠. 그런데 점잖게 그 대응을 했더라고. 네. 그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우리는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치밀한 경쟁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갈등은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콩 문제, 신장 위이글 문제, 티벳 인권 문제, 그리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아주 점잖게 딱 얘기했어요. 그건 막 우리하고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는 걸 분명히 했죠. 네. 그 거기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북한 인권 문제 또 거론을 했지. 미국 측에서. 그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 해킹, 사이버 해킹 문제를 또 제기했어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주 위험한 문제죠. 이거. 몇 천억씩 그냥 뜯기는데도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들질 않고 국방과학연구소니 뭐 이런 원자력 이런 데 전부 뚫렸는데도 이게 국방부도 뭐가 뚫렸는지 모르는 거야 다. 청와대까지 뚫렸지. 뭐. 그러니까 선거 때 안 뚫고 들어올까요? 야,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은 조용해. 지주군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해. 그건 미국이 중국한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너희도 저놈들하고 한패니까 얘기를 해. 그 중국이 지금 사이버 해킹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같이 뭉쳐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그거 하면 안 돼. 가만 안 둘 거야. 이제 그런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번에 시어머니하고 왕이 만난 거는 네. 아주 치열한 대립이 있었지만 외교적으로는 잘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런 대화는 계속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건 아주 잘 된 거죠. 네. 저는 이 사이버 해킹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해커 하면은 러시아 해커들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해커가 유명하고 이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진영에 속해 있는 중국, 북한 애들이 여기서 안 배워왔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 한패니까. 한패죠. 네. 서로 돕고 주고받고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하면 선거에 개입해서 그거 프로그래밍 조작하면은 결과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예. 저 부정선거. 4.15 총선도 그렇고 예. 지금 지난번에 11월 3일에 있었던 미국 대선도 네. 그걸 뭐 중국이 다 관여한 게 뭐 그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군축 이야기 못지않은 비중을 두고 이 사이버 해킹 문제를 거론을 하고 한 있잖아요. 2개월 전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하고 제네바에서 만났거든요. 그렇죠. 스위스에서. 네. 이제 그때 회담이 물론 다 그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때 이제 뭐 이 스타트 2 문제 그러니까 이 핵 비확산 그리고 네. 감축 문제 네. 이런 것 주로 얘기를 했지만 그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각된 것이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 이거 하면 안 돼. 진짜 예.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이제 그 얼음장을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후에 푸틴하고 만난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잠깐 있었어요. 예, 그 유명한 예. 해킹 그룹이 조직이 사이트가 사라졌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조치를 취하기는 일부나마 취하는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그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글쎄, 때문에. 근데 최근에 네. 한 몇 주 전에 이것들이 또 다시 시작했다 그런 보도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놈들은 그냥 부단히 이제 약점을 노리는 건데 그것이 이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그 특징이에요. 예. 그건 자기들이 가만히 해서 상대방은 항상 공격할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문재인이 태생의 한계가 비밀이 저런 데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빌빌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아니라 사실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 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한 나라의 그 바깥 살림,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외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는데, 왕따 외교를 하고 있죠, 소위. 그런데 또 최근에 국립외교원의 수장으로 그 내정된 사람이 심각한 또 문제성 발언을 했더라고요. 한미훈련, 무용론, 그리고 북한에 또 알리자, 이런 핵에 망측한 소리까지 했는데. 근데 그 얘기 가기 전에 네. 저거는 네. 이 야권 대선 후보 캠프 얘기죠. 네. 지금 문재인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 다행한 것이 지금 뭐 아직 뭐 후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전망은 물론 불투명하지만은 윤석열 캠프하고 크게 봐서 최재형 캠프 둘이 있다고 볼 때 네. 거기 관여하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이 내가 보기엔 다 괜찮은 사람들이더라고. 아, 그래요? 그 희망적이네요, 그나마. 윤석열 캠프에는 네. 그 윤동민 씨라고 얼마 전까지 국립외교원 원장 지금 여기 지금 국립외교원장 내정자 문제는 네. 그건 벌써 뭐 상당히 요즘 얘기고 그러니까 4년 전까지 5년 전까지 국립외교원장 하던 그 윤동민 씨가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 예. 그 사람은 직업외교관 출신은 아니지만은 그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국방 문제
아주 정통한 전문가예요. 아, 그리고 아주 사상이 아주 딱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그 사람이 윤석열 캠프의 좌장으로 갔다 내가 굉장히 음, 외교 문제, 그러니까 외교 안보를 다 총괄하는 음, 그런 위치에 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음, 물론 전화는 안 했지만은 음, 그 마음에 들고, 음, 그다음에 그 후원 회장이 황준국이라고 있는데, 황준국이라는 사람 우리 뭐 새까만 후배지만은 네. 이 사람도 북핵 문제를 다룬 음,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에다가 핵문 음, 단장도 하고 영국 대사도 하고 아주 예.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네. 후원회장으로 갔더라고. 그 음, 후원회장 하루에 25억을 25억을 다 모았죠. 모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예. 물론 이 사람이 가서 모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음, 그 끔찍한 사람들이 있구나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최재형 캠프에는 네. 그 좌장의 천영우라고 음, 외교 이명박 정부 때 음, 외교안보 수석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한 음, 10년 이상 후배인데, 네. 그 사람도 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고 외교부 일사관도 하고 주영 대사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하고 그러는데 음, 아주 국가관이 확실하고, 예. 정말 감인데, 음, 그다음에 이 외교 총괄위원장을 해가지고 조태영, 지금 이건 국민의힘 그 당의 그 의원인데 비례대표 음, 되더라. 음, 이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외교부 1차관을 하고 청와대에 그 안보실 1차장을 하고 그런 사람. 이 사람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 두 캠프 다 네. 그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 주도를 한다면은 네. 문재인 형과 완전히 거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아,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건 좀 괜찮다 그런 그거는 기대를 해볼 만 하겠네요, 희망을 그러면은. 가지고 예, 있어요. 예. 아, 지금 그 문재인 캠프가 아니라 문재인 쪽 사람들 때문에 막 화나 있는데 차기 야권에서 당선이 된다면 어, 외교 안보 예, 라인은 예, 그래도 믿을 만한 예, 사람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예. 같다. 그러니까 이거 예,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다 네, 양쪽 진영이 기본적으로 예. 이 종북 세력하고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음, 그런 전략을 음, 지향하고 있다. 그건 뭐 예,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 이제 이번에 국립외교원장 내정자 그 사람은 세종연구소에 이제 있던 홍현익이라는 친구던데, 네. 그 친구가 뭐 이상한 소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요. 한미 훈련 뭐 그건 뭐, 필요가 없다. 북한보다 우리가 53배 더 경제력이 그치. 강하니까 필요가 없다. 북한이 또 내용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뭐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 군대도 아니니까, 음, 그건 정말 코멘트할 가치도 없는, 이런 어떻게 전문가라는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북한 핵이 뭐예요? 미사일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지금 핵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음, 북한의 그 전략 핵 그 몇 발만 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음,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그거를 없애지 않으면은 음, 우리는 노예죠. 그 음, 존립을 할 수 없는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런데 음, 어떻게 이따위 소리를 가서 하는가? 난 정말 야, 코멘트할 가치도 없는데 음, 지금 현재 김형준이라는 친구가 그 아직은 있어요. 어? 음, 그 친구가 이제 곧 그만두고 이제 홍현희가 이제 하겠지만 그 놈도 음, 똑같은 놈이야. 그 음, 놈도 지금까지 하면 완전히 좌익 세력이고 예. 이 반미 세력이고 어떻게 이따 놈들만 그 중요한 보직을 갖다 놓느냐 이거야. 국립외교원이면 외교원 양성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외교관을 지금은 그 전에 시험을 쳐서 이제 네, 외무고시라는 게 해가지고 뽑고 네,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국립외교원에서 학생들을 뽑아서 네.
그게 정원이 40명이에요. 뽑으면 그 중에서 졸업하면 그걸 그 중에서 시험을 봐서 한 몇 명만 이 낙제시키고 다 외교관으로 그냥 예? 외무고시 합격자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장이면 그거 신입 그 외교관들을 교육한 아주 중요한 기관장인데 그렇죠. 아 이런 걸 빨갱이 새끼들 저렇게 참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지금 보세요. 박지원이 그렇지, 이인영이 그렇지, 서욱이 그렇지, 서훈이 전부 정의용이라는 놈 또 똑같은 놈들이지. 국립외교원장. 그러니까 이제 외교 안보 완전히 그냥 빨갱이들로 그냥 덮었어. 예, 이러니까 왕따 외교에 대중국, 대북, 굴종 외교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뭐 한시도 이 잠을 잘 수 사실 없어요. 그러시겠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더더군다나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도적대들한테 말이야, 범죄인들한테 다 하이제키 당해가지고 이게 참 지금까지 4년을 겨터온 곳이 기적 같기도 해요. 빨리 네. 이것은 이제 그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고 그런데 네.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할 힘이 나는 굉장히 미약해요. 네. 뭐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으면 글쎄 물론 그것은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만은 네. 하도 이 4년 동안에 그냥 이 불온 세력들이 전부 짓밟아서 그냥 엉망진창이 된 나라를 네. 이거 어떻게 다시 이 제대로 된 나라로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한숨이 나오죠. 그러나 그 우리가 야권 대선 후보 진영이라도 좀 그나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라인으로 만들어진 게 그렇죠. 불행 중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많이 내서 끝까지 이제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결국 단일화를 성공시켜서 네. 싸워야 되죠. 네. 이제 그것이 현재로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도 같은데 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지. 정권 교체, 네, 정권 교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로의 회귀, 복귀. 예. 그것밖에 해답이 없어.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이 MKS의 역할이 크지. 예? 우리 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도 모시고 이재춘 대사님의 외교 핫 이슈 이런 방송도 지금 내보내고 하는 건데요. 국가의 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를 흔히 들잖아요. 근데 국민은 내 편만 국민 취급하고 영토 이미 뭐 NLL 이런 거 뭐 북한에 거의 포기하는 듯한 그런 뭐 합의서 사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권에 대해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베스트팔렌 그 17세기에 나왔던 조약인데 거기서도 그 주권은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요새를 지을 수 있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눈치를 보기 위해서 보느라고 미국과의 동맹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도 못하면서 요새를 짓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이 주권을 팔아넘긴 사람을 과연 최고 국가의 수반으로 둘 수 있는 건지 저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긴 시간 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님.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MKS TV 이재춘 대사의 외교 핫 이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